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금융산업, 그 중에서 특히 디지털 금융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에 대해서입니다. 여러분 아마 테라라는 회사를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테라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 디지털 금융회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블록체인 회사거든요. 근데 지금 가치가 50조를 넘었다고 합니다. 어제 미국 주식시장의 발표에 따르면 테슬라의 주가가 좋은 호송적의 결과에서 엄청나게 솟고 있죠. 자, 이 테슬라는 과연 자동차 회사일까요? 디지털 서비스 회사일까요? 자, 이렇게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비드-19 또는 ESG 다양한 이 변화들이 있죠. 우리는 이거를 대전환기라고 부르는데 이 대전환기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디지털은 우리한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게 금융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보시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비드-19 이게 우리가 예상을 했을까요? 전혀 예상 못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최근에 엄청나게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우리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게 있죠. 얼마 전에 우리 정부가 2030 NDC 국가가 결정한 공헌 탄소 감축량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2050년이 되면 탄소 제로를 만들도록 하겠다. 그리고 재작년에 라운드 테이블이라고 미국의 주요 글로벌 기업 CEO들이 모여서 이제 자본주의는 주주자본주의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넘어갔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들이 다 ESG, 환경, 사회, 그리고 거버넌스라고 하는 이슈들을 다루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디지털 변화들,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 디지털 변화들, 이게 엄청나게 혼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세상을 부카월드라고 부릅니다. 부카월드는 V, 맨 앞에 V는 volatility, 변동성이죠. 어마어마하게 변화의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U죠, uncertainty.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어요. 오늘 저녁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세상, 이런 세상에 우리 살고 있다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이게 매우 복잡하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어서 복잡하다. complexity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요. 모호성입니다. ambiguity. 그러니까 이게 어떤 원인과 결과가 있을 텐데 그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명확치가 않다. 옛날에는 A를 하면 B를 달성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A를 한다고 B가 달성되는 게 아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복잡한 부카월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Back to basics. 기본으로 돌아가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Back to basics가 과연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Back to basics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겁니다. 기업의 성장과 생존 법칙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업의 성장과 생존 법칙은요, 제가 한 30년 넘게 공부를 해보니까 너무 간단해요. 하나는 기업의 성장 법칙, 하나는 기업의 생존 법칙인데 기업은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느냐? 고객이 내 제품과 서비스로부터 느끼는 가치가 고객이 내는 가격보다 크다면 기업은 성장합니다. 그렇죠? 아주 심플하죠. 그러면 언제 기업은 생존할 수 있느냐? 내가 고객으로부터 받는 가격이 내 원가보다 크면 기업은 생존합니다. 너무 단순하죠? 이거 우리 고민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이거죠.
가치를 높인다. 우리가 전통적인 비즈니스에서는 가치를 높인다. 가치가 뭐냐? 가치는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가치를 극대화하려면 고객 개인의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죠. 고객 개인의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데, 문제는 고객 개인의 문제를 풀려면 원가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가치 원가 딜레마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뭘 했느냐? 기업들은 대량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원가를 낮추는 것이죠. 그래야 생존이 가능해지니까요. 근데 이제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새로운 솔루션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사업 포트폴리오라는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돈 잘 벌고 있는 캐시카우가 있고요. 여기서 새로운 사업에다 돈을 집어넣죠. 이걸 우리 스타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업을 해왔어요. 근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됐습니다. 근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되면 뭐가 달라질까? 제가 법칙이라 그랬죠. 기업의 성장과 생존을 설명하는 법칙은 바뀌지 않습니다. 같습니다. 기업이 성장하려면 고객이 기업이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로 느끼는 가치가 반드시 자신이 낸 돈보다 커야 하고요. 생존하려면 고객으로부터 받는 가격이 반드시 내 원가보다 커야 합니다. 근데 도대체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4차 산업혁명 뭐가 달라졌을까요? 달라진 건 딱 하나죠. 가치 원가 딜레마를 해결을 했다. 즉 고객 개인에게 맞는 서비스, 솔루션을 제공하면서도 원가를 통제할 수 있다. 이게 딱 하나 차이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또는 4차 산업혁명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업들은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을 하다가 이제 개인화로 갔습니다.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걸 못하는 기업은 죽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포트폴리오가 이슈가 다시 나오는데, 포트폴리오는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개별 고객이 다 시장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전통적인 비즈니스에서는 기업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단어가 시장 점유율이었다면, 지금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 가장 중요한 기업 경쟁력을 나타내는 단어는 고객 점유율입니다. 예컨대 제가 연간 1,000만 원을 쓰는데 그 중에서 500만 원을 누군가 가져가요. 그럼 고객 점유율 50%입니다. 이런 기업들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경쟁력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제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이 가치원가 딜레마를 해결하는 솔루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가 도대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냐?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 하실 거예요.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모바일, 이런 얘기 하실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가치원가 딜레마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업이 가진 소재, 그리고 기업이 가진 프로세스, 기업이 가진 자원을 표준화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모듈화하죠. 그리고 어떻게 하냐? 디지털화를 합니다. 근데 이것만 해갖고는 안 되죠. 일단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요새 나오는 좋은 차들이요, 내 핸드폰으로, 스마트폰으로 자동차 시동도 걸고, 그리고 시동도 끄고, 문도 잠그고, 문도 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도대체 이게 뭐 하려고 하는 거냐? 가장 중요한 것은 온디맨드 서비스, 즉 생산 기간을 단축하고 생산 효율성을 높이고 고객이 원하는 것을 다 해줘요. 그러면서 뭘 하느냐? 온디맨드 서비스라는 걸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온디맨드 서비스는 제가 정의한 바에 따르면 고객이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형태로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다 더불어서 요새는 뭐까지 들어와 있느냐? 환경과 사회적 이슈까지 감안해야죠. 이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아시고는 불가능한 일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쭉 흐름을 보면, 자, 우리가 옛날에는 오프라인 데이터를 온라인으로 옮기는 디지털로 옮기는 정보화를 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온라인으로 옮기는 디지털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한 프로세스의 자동화를 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지금 나온 게 뭐냐면 스마트 제품 또는 스마트 팩토리 또는 스마트 시티라고 하는 완전하게
표준화되고 모듈화되고 디지털화돼서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을 컨트롤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된 것들, 이게 스마트 제품이라는 형태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디지털 변혁이라고 합니다. 결국 답은요, 우리가 가야 할 최종 목적지는 언디맨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 이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언디맨드 서비스는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선진국한테 가장 필요한 역량은 무엇이냐면 개념화 역량입니다. 우리나라요, 생산 기술 세계 최고입니다. 생산 가장 잘합니다. 물건 가장 잘 만들어요. 그런데 딱 하나 부족한 게 있습니다. R&D도 잘해요. 부족한 게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가장 약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할 수 있어야 실제로 선진국이 된다. 근데 온디맨드는 많습니다. 요새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모빌리티 온디맨드죠. 예컨대 제가 지금 강의를 끝내고 다른 약속이 있어서 급하게 가야 합니다. 근데 차가 막힙니다. 어떡할까요? 제가 여기서 핸드폰을 꺼내서 무엇인가를 부르면 드론이 와서 이 건물 옥상에 앉아 있으면 되겠죠. 그럼 저는 타고 가면 됩니다. 이게 모빌리티 온디맨드입니다. 이렇게 고객이 필요한 문제를 필요한 시점에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모든 게 세팅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흐름이 어제 오늘의 일이냐?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현상을 보시면 우리가 이제 뭐 공유 경제니 무슨 구독 경제니 플랫폼 경제니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근데 이것들이 다 뭐냐 하면 온디맨드 서비스를 하기 위한 건데요. 제품의 서비스화라는 틀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요새 자동차 렌탈해서 타는 사람들 많죠. 리스해서 타시는 분들 많습니다. 침대도 렌탈합니다. 정수기 렌탈은 이미 진행됐고요. 심지어 중장비, 건설회사 같은 데 중장비도 렌탈합니다. 이게 다 제품의 서비스화라는 형태로 나타난 것이고요. 그리고 반대편에 그 서비스화가 되기 때문에 반대편에는 서비스의 제품화, 즉 소프트웨어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무인 점포니 뭐 무인 창고니 이런 것들 다 서비스가 제품화되는 것이고요. 요새 여러분들 레스토랑 가시면 로봇이 음식 판 들고 이렇게 배달하는 거 보실 겁니다. 이게 다 서비스의 제품화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흐름이 지난 20년간 우리 세계 경제를 바꿔온 가장 중요한 흐름이고요. 그것의 베이스가 디지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쌓이는 것이고 그 데이터가 쌓이면 우리 생산의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 고객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진행이 되어 온 겁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첫 번째 제품과 서비스를 디지털로 하고요. 딜리버리 서비스. 요새는 뭐 여러분 그 딜리버리 하면 로봇으로 배송하기도 하고 드론으로 배송하기도 하고 심지어 컴퓨터 제품이나 가전 제품 고장 나잖아요. 그러면 센터에 전화하면 자기들이 IP 어드레스 알고 들어와서 수리해 주잖아요. 딜리버리. 그리고 영화 보는데 요새는 CD 빌려보거나 영화 다운로드 보는 사람 없습니다. 다 스트리밍 서비스 보죠. 딜리버리 서비스 디지털화. 그리고 생산 시스템. 요새는 이제 스마트 팩토리며 뭐 디지털 공장이며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다 생산 운영 시스템의 디지털화. 지금 마지막 가고 있는 게 거래의 디지털화입니다. 블록체인이라든지 메타버스 같은 것들이 이걸 위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게 시가총액 탑10 컴퍼니, 글로벌 탑10 컴퍼니 시가총액인데 2008년과 2021년 10월을 잠깐 비교를 해보면 2008년에는요, 예컨대 페트로차이나, 뭐 엑산모빌, 그리고 가스프롬, 시노팩, 로얄더치셀 이런 다 에너지 회사들이에요. 에너지 회사들, 은행, 그 다음에 통신회사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2021년 10월 보십시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테슬라, 텐센트 이런 회사들이에요. 이게 다 뭐 하는 회사들입니까? 디지털 서비스 회사들입니다. 이렇게 지금 바뀌고 있는 겁니다. 뭐 이 기술은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4차 산업혁명 또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기술은 저는 ICBM 아시죠? 대륙간 탄도탄, 인터컨티넨탈 발리스틱 미사일이 아니고요. I, 인터넷 오브 띵, 세상의 모든 것들을 연결해라. C, 클라우드 컴퓨팅, 내가 컴퓨터를 갖고 있지 않아도 컴퓨팅이 가능하게 해라. B, 빅데이터, 그러면서 데이터가 쌓이면 분석을 해서 우리의 문제점과 고객의 문제점을 이해해라.
M, 모바일.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모바일은 실제로 오프라인인데 온라인인 거예요. 그럼 모든 위치 기반 서비스가 다 가능해지는 거죠. 거기다가 맨 앞에 A를 하나 붙입니다. Artificial Intelligent, AI. 그리고 맨 뒤에 M, 소재죠. Material. 이렇게 AICBMM이라고 하는 기술이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끄는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드리고 이제 금융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꼬마가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그림을 그렸는데, 엄마, 나 이 인형 사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꼬마가 그린 인형이니까 세계가 하나밖에 없는 거죠. 이 인형 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그런데 만약에 이 인형을 공장에다가 우리가 주문을 했다고 치죠. 그러면 공장은 패턴을 만들기 위해서 디자이너를 고용해야 하고요. 염색을 하기 위해서 일단 천을 사야죠. 천은 1야드, 2야드는 안 파니까 2,000야드, 3,000야드를 삽니다. 염색 공장에 가도 2,000야드, 3,000야드밖에 염색 안 해줘요. 그 다음에 커팅을 하려면 몰딩이 필요하죠. 자, 요 과정 전체를 하려면 최소한 1억은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 애가 필요한 이 인형을 하나 만드는데, 죄송합니다. 인형 하나 만드는데 1억 들어가요. 그럼 못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디지털로 패터닝하고 디지털로 프린팅하고 디지털로 커팅을 한 다음에 봉제만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100불이면 할 수 있다. 이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겁니다. 요 안에 이제 이 패터닝하고 뭐 이런 거 하려면 다 인공지능이 들어가겠죠. 그죠? 이런 기술들은 들어가 있는 거고 비즈니스가 이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지멘스가 가장 스마트 팩토리로 유명합니다. 이 회사는 디지털 트윈이라는 걸 씁니다. 공장도요, 디지털로 다 만들어져 있고, 기계도 디지털로 다 돼 있고, 제품도 디지털로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제품이 들어가는 순간 이 물건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다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멘스 스마트 팩토리에서는 디지털 트윈을 활용해서 고객이 직접 디자인한 제품을 바로 실시간으로 생산해요. 근데 99.7%의 제품이 24시간 이내에 출하가 됩니다. 그래서 제 디지털 트윈이라고 했는데 이게 놀라운 게 이런 거예요. 이 공장은요, 1년에 5,000번 정도 셋업을 바꾸는데 여러분 공장에 셋업을 바꾼다고 하는 게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이거든요. 최소 30분이 걸려요. 아무리 빨리 해도 5분. 그럼 5,000 곱하기 30분 또는 5,000 곱하기 5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얼마나 걸리는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이 공장 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다 개인화 생산이라고 하는 스마트 팩토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는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금융으로 넘어오죠. 금융은 그러면 어떻게 변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금융을 서비스라고 불러왔습니다. 근데 실제로 금융이 서비스인가요? 아니죠. 금융은 제품 판매자입니다. 제품 판매자. 금융 상품을 팔아왔던 겁니다. 제가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고객의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금융은 그런 거 안 했어요. 근데 지금 IT가 금융은 사실은 그러다니까 본질적으로 리스크 회피적인 거죠. 위험 회피를 하는 겁니다. 근데 기술이라고 하는 ICT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진보적인 거예요. 이 두 개가 만났을 때 어떤 흐름이 나타나느냐? 5가지 큰 흐름이 나타나는데요. 하나는 거래 통제가 과거에는 금융기관이에요. 야, 이 거래를 할지 말지, 내 돈을 줄지 말지 다 금융기관의 통제예요. 근데 이제는 아니고 고객이 필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맞춤형 생산을 해야 돼요. 맞춤형 제품을 생산해야 돼요. 요거 그냥 사세요. 안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특히 이 블록체인이 나오면서 기존에 있는 인스티튜션, 그러니까 우리가 기관이라고 하는 이 시스템이 돈이 너무 많이 든다. 그리고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거 없는 기술로 신뢰를 확보한 이런 시스템으로 가보자.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금융거래는 다 실시간입니다. 옛날에는 뭐 최소 3일 기다리고 일주일 기다리고 2주 기다리잖아요. 거래가 끝나려면. 이제는 그렇지 않다. 그리고 이제 서비스는 원래 로컬인데 이제 글로벌이 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넷플릭스 한번 보세요. 뭐 알리바바, 구글페이 뭐를 봐 다 글로벌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키워드들 몇 가지를 제가 뽑아봤는데 이제 모바일 간편 결제 워낙 지금 핫한 그러니까 지속되고 있는 거고요.
대부분 다 P2P 금융도 아까 말씀 제3자가 없는 P2P로 가는 경우 많습니다. 피어 투 피어로. 뭐 대출 서비스도 그렇고 투자 서비스도 그렇고 다 그런 거죠. 그다음에 로봇 어드바이저 인공지능을 이제 급격하게 쓰기 시작을 했고요. 아마 어쩌면 조만간 인공지능이 워낙 급격하게 발전을 하고 있어서 사람의 판단을 대체할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은행이 대세가 돼가고 있죠. 거기다가 이제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술이 들어오면서 산업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이런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간단하게 제가 한번 혁신금융, 우리나라의 금융규제 샌드박스에서 나온 서비스 하나를 가져와 봤는데, 얘는 이제 외환 거래를 하는 거거든요. 트래블 월렛이라고. 근데 여행자들이 가요. 여행을 가는데 동남아 가면 환전하려면 환전 수수료가 많이 들잖아요. 돈 갖고 다니기도 귀찮잖아요. QR코드만 읽으면 돈은 바로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얘는 무료거든요. 그런데 뭐 갖고 돈 버느냐? 여행 상품도 판매하고 여행자 보험 판매를 합니다. 그러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이런 서비스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가장 핵심적으로 금융 쪽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변하는 프로세스 세 개를 본다면 분석 기술, 그죠? 실제로 이제 이 고객의 니즈가 무엇인지 시장의 흐름은 어떻게 하는 이 분석 기술, 빅데이터를 통한 분석 기술, 그리고 뭐 FDS라 그래서 프로드 디텍션이죠. 이게 사기 거래 방지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리고 고객이 있는 장소에서 있는 시점에 어떤 서비스 해줘야 될 것인지를 아는 서비스들, 이런 것들이 다 고급 분석 기술인데, 이런 거 클라우드 컴퓨팅, 그다음에 자연어 처리, 이 세 가지 프로세스가 가장 핵심적으로 지금 변화를 끌고 오는 프로세스들이고요. 이것들이 플랫폼 서비스로 나타나기도 하고 아니면 기존 금융기관의 애서 서비스, 그러니까 요건 그냥 서비스로 제공하는 구조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고 자기네들끼리 역량을, 은행끼리 역량을 공유하는 이런 구조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기술들을 조금 보면 머신 액세서블 데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요새는 예를 들면 여러분 금리 변화 또는 뭐 환율 변화, 그다음에 시장의 커머더티 가격 변화, 주식 가격 변화, 이런 거 있잖아요. 숫자로 표현되는 거. 이런 것들 어떤 게 더 빨리 파악하겠습니까? 예컨대 우리 기자분들이 이제 기사를 쓰는데 사람이 눈으로 보고 이해해서 글을 쓰는 게 빠르겠습니까? 기계가, 인공지능이 잡아갖고 쓰는 게 빠르겠습니까? 인공지능이 1000배 정도 빠릅니다. 이렇게 되는 거. 그리고 이제 빅데이터죠. 굉장히 어마어마한 형태로 지금 빅데이터가 쌓이고 있고, 어쩌면 인간이 지난 2000년간 모아온 데이터가 순식간에 디지털로 돼서 인공지능에게 사용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래서 AI가 이제 되는 거죠. 이걸 기반으로 하는 거니까요.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블록체인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심각한 변화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분장 원장 기술이 금융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이제 흔들고 있죠. 왜냐하면 제3자 없는 금융이라고 하는, 제3자라는 건 신뢰받는 제3자죠. 없는 금융. 거기서 이제 나온 게, 지금까지는 우리가 중앙은행이 발행한 화폐만 화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 다른 화폐가 막 쓰이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얼마까지 갔습니까? 8만 불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중앙은행이 발행했나요? 그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수도 없이 많은 코인들 한번 보십시오. 물론 지금 발행된 코인 중에 대부분이 한 4개월 정도 되면 시효를 마치고 사라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어쨌거나 이런 현상. 그리고 이제 이미 우리 한국은행도 그 CBDC라고 센트럴뱅크가 발행하는 디지털 커런시라고 하는 거를 지금 테스트를 들어갔고요. 중국은 이미 시범 사업을 했고, 영국이나 미국도 이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중앙은행이 화폐, 이 디지털 커런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화폐 발행은행으로서의 역할이 약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지급결제에서도 빠지게 될 수 있어요. 지금 모든 지급결제가 다 중앙으로 집중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통화정책이 안 먹힐 수도 있어요. 이거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환. 예를 들어서 뭐 스테이블 코인이 됐든 여러 가지 기업들이 모 기업, 모 SNS 기업에서 하고 있는 그런 코인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세계 아무 때나 쓸 수 있어요. 외환,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심각한 제도적 도전이 시작이 된 거예요. 심각한 제도적 도전. 이게 어떻게 갈지. 그래서 이제 정부와 중앙은행들이 매우 고민을 하고 있는 이슈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렇게 수도 없이 많은 핀테크 기업들이 각 영역별로, 금융의 각 영역별로, 그러니까 돈을 대출해주고, 예금 받고, 투자해주고, 송금해주고, 이런 모든 영역별로 다 나오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죠. 투자 또한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게 지금 2017년부터 20년까지인데요. 지금 2020년은 완전한 데이터는 아직 안 가지고 있지만 쭉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요 2019년, 요게 M&A인데요. 사실은 2015년을 기점으로 핀테크는 성숙기에 접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대부분의 딜들은 M&A 딜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크로스보더 M&A잖아요. 국가 간 M&A. 이가 이제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고, 여기 보시면 요 빨간 게 그러니까 벤처 캐피탈 중에 큰 벤처 캐피탈, 아주 초기 투자가 아닌 후속 투자, 대형 후속 투자들이 계속 커지고 있는 양상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딜 사이즈를 보시면 투자 규모를 보시면 요게 원래는 이제 이 100만 불 이하 투자하고요. 여기가 2천만 불 이상 투자인데 요거 2014년, 15년, 16년을 거치면서 100만 불 이하 투자는 급격하게 줄고 있어요. 2018년에 3.4%밖에 안 됩니다. 2천만 불 이하 투자가 12%였다가 지금 거의 30%, 40% 가까이 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핀테크 시장은 이미 2018년을 기점으로 완전히 성숙기에 들어섰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2018년에 재미있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 엔트 파이낸셜이라고 지금 한참 문제가 된, 중국에서 가장 문제가 된 알리바바의 금융회사인데 여기가 140억 달러를 펀딩을 합니다. 그리고 블락원이라고 블록체인입니다. 블록체인. 2018년에 대규모로 블록체인 투자가 이루어지는데 요겁니다. 여기가 40억 불 투자가 일어납니다. 이런 형태로 이제 투자도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핀텍은 2000년부터 계속 투자가 확 일어나다가 2018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그러니까 이 새로운 기술에 대한 투자는 꺾이고 M&A가 확 늘어나고 있다, 이런 구조로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트렌드는 어떠냐면 첫 번째는 현금 없는 사회입니다. 이제 애지간한 나라 가면요 현금 갖고 다니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5만 원 이상은 거의 현금을 안 써요. 한 80%가 10,000원에서 2만 원 사이입니다. 현금 거래는 다 모바일로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재미있는 거 있습니다. 이제 내가 예를 들면 택시를 탔어요. 돈 냅니까? 심지어 카드도 안 긁어요. 타고 그냥 내리죠. 택시 주문한 다음에. 이런 이제 현상 통합 청구가 되고, 그다음 위치 기반 서비스가 만들어지고요. 보안도 과거에는 패스워드 아이디 패스워드였다가 이제는 생체, 핑거프린트도, 지문도 했다가 홍채도 했다가 목소리도 했다가 얼굴도 했다가 지금 난리 나고 있죠.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이 들어오면서 이제 지불 결제 시스템이 또 급격하게 바뀌는 구조를 가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은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 쓰이고 있습니다. 보시면 자동차 리스에서 서류 관리. 내가 장비 생산부터 폐기까지 모든 서류를 하나의 끈으로 엮어서 관리를 한다 그러면 얼마나 효율적이겠습니까? 이런 거. 아니면 수출 통관 시스템, 보험, 자동차 보험금. 이런 거에 사용이 되면 서류가 계속 또 같이 쓸 필요가 없어요. 하나만 있으면 모든 게 다 끝납니다. 이런 구조로 지금 만들어져 있고요. 또 이제 최근에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아까 제가 테라 처음 말씀드린 테라도 스테이블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스테이블 코인의 효시라고 하는 IBM의 스텔라 루멘스라고 하는 이제 코인인데요. 이런 거예요. 아예
은행들이 참여를, 지금 우리가 국제 그 송금을 하려면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스위프트망을 통해서 저쪽 은행 몇 개를 통해서 가잖아요. 도대체 그 돈이 지금 어디 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며칠 걸려 들어가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거 보내면 바로 알죠. 이런 구조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블록체인에다 어디다 쓸까? 제일 많이 쓸 수 있는 게 지급 결제, 그 다음에 시큐리티 세틀먼트니까 뭐 이제 채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결제할 때 하는 거, 그리고 프로드 디텍션인데 사기 방지 이런 데 쓸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트레이드 파이낸스, 아까 통상 쪽에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보험 산업입니다. 보험 산업. 보험 산업은 또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죠. 지금은 보험 상품을 온라인에서 쇼핑을 해요. 다 모아서 팔잖아요. 여기에 이제 텍 컴퍼니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구글도 지금 최근에 빗댓코트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죠. 알리바바, 텐센트는 당연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계약 심사, 이제 이게 어떻게 바뀔 거냐면, 예컨대 이제 자동차, 자율주행 차량이 나와요. 자율주행 차량이. 그러면 이거 누가 돈을 내야 될까요? 자율주행 차량. 타는 사람이 낼까요? 아니면 제조업체가 낼까요? 이런 이슈들. 그 다음에 이제 공유경제가 되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내 소유권과 보험이 1대1 관계였다면, 이게는 1대다 또는 다대다 관계로 가고 있기 때문에 보험의 이 계약 심사가 매우 어려워졌다. 보험 청구는 아주 간단해졌어요. 예를 들면 프로그레시브, 좀 이따 말씀을 드릴 텐데, 사진 찍어서 보내면 돼요. 그러면 AI가 요게 좋대, 사진만 딱 보고도 얘가 지금 몇 센치 정도 파고 들어갔는지, 얼마 정도 사고 왔는지 금방 안다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청구가 되고, 자본도 보험 산업의 자본도요, 옛날에 보험 재보험 하는 기본 자본이 아니라 재난채권도 들어오고 헤지펀드도 들어와요. 굉장히 열려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변화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금과 대출은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우리 P2P 서비스를 중심으로 해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또 중요합니다. 우리가 옛날의 신용평가와 지금의 신용평가 어떻게 다를까? 좀 이따 예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은 30분이면 다 해결되잖아요. 25분이면 해결되잖아요. 이게 대안신용평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사용하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자동화라는 게. 그 다음에 이제 고객들도 은행 점포 안 갑니다. 안 간 지는 오래됐어요. 벌써 한 4, 5년. 지금은 돈 찾으러 또는 돈 거래하러 은행 가는 사람이 24%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없는 셈이죠. 얼마 전에 우리 국내에 모 은행이, 외국계 은행입니다, 지점 소매금융 철수하겠다 이렇게 신고를 한 적이 있죠. 이게 지금 아주 심각한 이슈가 돼 가고 있습니다. 자본 조달은 옛날에는 이제 우리가 VC를 은행에 가거나 VC한테 받거나 그랬는데, 지금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걸 쓰잖아요. 내 프로젝트만 올려놓으면 사람들이 돈도 투자해줘, 돈도 빌려줘, 심지어는 도네이션도 공짜로 줘. 도대체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이렇게 변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이제는요, 내가 돈 투자를 받는 사람이 기간, 몇 년, 얼마 정도의 회수를 해줄 건지, 요율은 어떻게 하는지 다 정할 수 있어요. 과거에는 금융기관이, 야,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다 그것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변화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투자는 인공지능이 급격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로보 어드바이저가 급격하게 지금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알고리즘 투자가 또 이제 활성화돼요. 물론 이 인공지능 기반 투자에는 알고리즘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근데 그냥 단순하게 알고리즘 투자로 해서 나오는 것들이 많이 있죠.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주가 예측인데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센티먼트와 그 다음에 실제 주가의 흐름 맞춰보면요,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우리 케인즈도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경제는 심리라고. 똑같은 겁니다, 이것도.
그다음에 이제 이런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비자에서 리얼타임 메시징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뭘 사고 있는지, 기존의 이력은 무엇인지에 따라서 필요한 쿠폰을 보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고,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거 좋은 거 뭐냐면 그 사람이 실제 거기서 쓰고 있는지까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부정사용까지를 다 커버를 하는 거죠. 아멕스에서는 싱크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뭐 F 소셜 네트워크 뭐 이런 게 있어요. 거기 좋아요를 눌러요. 또는 뭐 트위터에서 뭐 좋아요를 클릭하거나 뭐 트윗을 하면 거기 할인 쿠폰이나 관련 정보를 보내주는 겁니다. 삼성, 이게 좀 재밌는 서비스인데, 링크 서비스라고 하는 건 삼성카드에서 미리 카드 실적을 분석한 다음에 이 사람이 거기를 자주 써요. 그래서 앞으로 이거 쓰시겠습니까? 동의만 받죠. 근데 보통 우리가 쿠폰을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가서 쿠폰 보여줘야 되죠. 얘는 안 그래요. 그냥 가서 계산하면 지가 알아서 쿠폰 붙어서 계산해 줍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고요. JP모건 체이스는 2008년 금융위기 때 부동산 때문에 호되게 당해서 부동산 최저가격 결정 모델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미리 예측을 해. 지역별로 다 예측을 합니다. 아주 빅데이터를 가지고 세밀하게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상황 발생 전에 이미 처리를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이제 프로그레시브사, 보험사 예인데, Pay as you drive, 우리도 지금 이게 도입이 되고 있죠. 드라이브 하는 만큼만 돈을 내세요. 이런 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 운행 기록계라는 거가 이제 차에 달려 있는데 이 데이터를 수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운전 패턴을 분석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위험하게 운전하는지, 안전하게 운전하는지, 운전 거리는 얼마나 되는지, 얼마나 스탑을 하는지를 다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맞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하면, 이거 있잖아요. Pay as you drive 이거 하면 착각을 해요. 야, 너는 집에서 학교까지밖에 운전 안 하는데 왜 돈을 그렇게 비싸게 내라 그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얼마나 위험 지역을 많이 뚫고 가느냐, 위험 시간을 많이 뚫고 가냐, 위험한 비해배를 하느냐, 어차피 리스크니까 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랜디시 신용평가, 아까 대한신용평가 시스템 말씀드렸는데 이 랜디시라는 회사는 예를 들면 페이스북 정보를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친구는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거 보고, 그 다음에 자기가 투자 설명서가 있어요. 설명서를 얼마나 자세히 읽는지에 따라서 신용평가 점수를 결정을 합니다. 랜도라는 미국 회사는 비슷하죠. 비슷합니다. 랜디트하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대출자 평판에 대한 데이터를 모아서 그 사람을 평가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페이스북 아이디 하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아이디 하나 딱 주면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금방 다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인지도 나오고. 이 회사가 되게 크레디텍이라는 회사가 되게 재밌는 회사인데요. 은행 정보에다가 그다음에 소셜 네트워크 그 아이디를 받았고 정보를 받아요. 그다음에 뭘 하느냐면 이게 눈에 추적을 합니다. 그래갖고 이 사람이 이게 맞춤법을 테스트를 해요. 이 회사가.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페이스북에 글을 썼는데 맞춤법 맨날 틀려. 그럼 이 사람은 돈을 잘 안 갚는 사람이에요. 이런 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집에 택배가 와, 일주일에 한 번씩 택배가 와. 그럼 이 사람은 상업활동 하는 사람이야. 라고 판단하는 이런 굉장히 다양한 변수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신용을 평가해요. 그러니까 뭐 초기에 신용도가 낮은 사람도 이런 시스템을 쓰면 성실한 사람이라면 좋은 조건으로 돈을 빌릴 수 있는 구조가 되겠죠. 나머지 이제 것들은 사실은 뭐 FTS,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굉장히 다양한 사기 방지 시스템 뭐 이런 것들, 사기 거래 방지 시스템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굉장히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 아까 말씀드린 이제 기술에 따른 변화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기술이 나오면서, 물론 그 전에 디지털 이 기술이 나오면서 나타난 변화들인데, 이게 더 중요한 변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임베디드 금융이에요. 여러분, 월마시 은행이 될 수 있고요. 현대백화점이 은행이 될 수 있어요. 월마시 투자 회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요.
금융 서비스가 더 이상 금융기관의 전유물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게 임베디드 금융이고요. 지금 비금융 회사들이, 왜냐하면 금융이 실물하고 붙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 택시 타고 돈 안 내고 내려요. 결제도 안 해. 그냥 내리면 끝이에요. 그 다음에 예컨대 뭐 A라는 모 회사가 하고 있는 서비스죠. 우리 집에 냉장고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우유가 떨어져. 그럼 우유를 자동으로 주문해. 딱 아무 상관없이 지가 알아서 주문하는 거예요. 이런. 그래서 고객 경험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면 약 2030년까지는 7.2조 달러에 이를 거라고 해요. 상상을 초월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금융에 관련된 금융 서비스 영역의 총 금액이 약 25조 달러라고 합니다. 근데 얘가 비금융이 7.2조가 되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바뀌는 거거든요. 아마존도 스트라이프도 이런 서비스 제공하고 있고요. 또 소프트웨어 에서 서비스라고 하는 데들이 있어요. 특정한 소프트웨어를 제공을 해서 뱅크에다 제공합니다. 그럼 뱅크가 플랫폼이 되고, 이거는 프로세스는 스타트업 기업들이 제공하는 거예요. 뱅크는 아무도 안 가지고 있는 거야. 플랫폼만 있는. 이런 구조. 그리고 이제 빅테크 기업들, 우리도 지금 난리 났죠.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이제 파이낸스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지금 임베디드 금융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들입니다. 아주 복잡한 변화들이죠. 여기다가 최근에 여러분도 아마 관심 있게 보셨겠지만 메타버스라고 하는 놈이 지금 뜨고 있습니다. 블록체인과 메타버스, NFT라고 하는 Non-Fungible Token이라고 하는 이 기술적 현상들이 이제 막 나타나면서 디지털 자산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됐어요. 그게 메타버스 안에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메타버스와 디지털 트윈은, 예컨대 가상의 은행 지점하고 똑같은 은행이 온라인에 있는 거예요. 3D로. 그럼 나 그 지점 가서 매니저랑 얘기하고 거래하고 끝나요. 이런 거. 내가 여기 앉아서 저 독일에 있는 공장에 기계를 돌립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물건을 만들어요.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근데 이게 메타버스로 올라온다. 야, 이 세상은 도대체 어떤 세상이 될 것인가. 이게 사실은 금융의 미래뿐만 아니고 산업의 미래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거다 아마. 메타버스에서 사람들이 사는데, 거기에 메타버스에서는 온갖 종류의 서비스, 그냥 우리가 아는 일반 서비스, 택배, 온갖 서비스, 금융 서비스, 컨설팅 서비스 다 올라갈 거다. 그리고 그거를 지원해주는 플랫폼이 있고, 그 밑에는 온갖 기계들이 다 달려 있을 거다. 기계라 하면 예컨대 이런 물리적인 공간도 포함되고요. 은행 지점 같은 물리적 공간, 공장, 창고 이런 거 다 붙어 있을 거예요. 나는 여기서 손끝만 까딱하면 이거 갖고 다 움직일 수 있는 구조예요. 이게 아마 메타버스로 올라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하자면 이런 겁니다. 지금은, 과거에는 금산분리라고 해서 금융과 산업이 분리되어 있었어요. 금융 내에서도 우리는 다른 기능들, 보험, 은행, 증권, 카드 다 분리되어 있었죠. 이 분리된 게 의미가 없는 구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가 이제 사실은 핵심이고요. 거기다가 산업 영역과, 아까 임베디드 금융에서 말씀드린 산업 영역과 금융이 붙어가는 구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 행위와 경험에 대한 접근성, 이 부분이 이제, 그리고 통제 권한, 누가 가지느냐? 고객이 가지게 된다. 더 이상 금융기관이 가지지 않는다라는 게 핵심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고객들은 자기에게 맞는 서비스를 해달라고 자꾸 요청을 합니다. 개인화죠. 금융도 이걸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아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말씀드리면서 핵심은 온디맨드 서비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금융도 파이낸스 온디맨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고객이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장소에서, 필요한 형태로 고객이 가진 문제를 해결을 해라. 이게 온디맨드 서비스인데, 금융도 이렇게 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 너무나
빨리 나타나고 지급결제와 거래 행위는 무조건 통합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자들끼리 아까 말씀드린 이제 프로세스 에서 서비스가 되든 뱅킹에서 플랫폼이 되든 긴밀한 생태계 협력 관계가 구축이 될 거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익 구조도 변화합니다. 지금까지는 은행은 예대 마진, 뭐 증권이나 여기는 거래 수익, 그다음에 벤처 캐피탈은 투자 수익 이런 거잖아요. 이게 다 통합이 됩니다. 이제 완전히 수익 구조가 바뀌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는 글로벌, 우리가 로컬에 앉아 있다고 로컬에서 경쟁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로컬에 앉아 있지만 글로벌 경쟁을 한다. 왜냐면 디지털이니까. 여러분 전 세계 인구가 약 77억 명 정도 되는데요. 이 중에서 45억 명 정도가 인터넷 액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디지털이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우리는 45억 명을 상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3천만 명, 5천만 명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다양한 중개업자들이 굉장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많이 나타날 거다. 이런 것들을 중개하기 위해서. 뭐 클라우드만 해도 사실은 이제 클라우드 중개하는 자원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건지 중개하는 이제 업체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형태로 변화할 거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산업 패러다임 자체가 급격하게 바뀌고 있다. 이렇게 패러다임이 바뀔 때 변화에 대응하지 못했던 기업들은 다 죽었다. 우리 이런 걱정합니다. 야, 지금 있는 저 거대 기업들이 앞으로 영원히 세상을 지배할까? No, 절대 그럴 일이 없다는 건 저의 확신입니다. 새로운 기술은 제가 뭐 메타버스도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기술은 매일 나오고 있고 그 새로운 기술을 이용해서 새로운 서비스, 새로운 고객의 문제를 새로운 방식으로 어드레스하는 기업들은 계속 나오고 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웨스턴 유니언이나 AT&T, 노키아나 애플, 그리고 뭐 이미 없어진 코닥이나 뭐 죽어가고 있는 코닥이나 없어진 폴라로이드 같은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있다. 금융산업은 실제로는 지금부터 변화가 시작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정말로 새로운 위협과 새로운 기회에 직면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가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리딩하는 금융 선도국가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다시 한번 주도권을 뺏기고 끌려가는 국가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진 교수님께서 아주 멋지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비대면으로 진행되다 보니까요. 지금 향후 금융 서비스의 미래는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지요? 네, 뭐 아주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은행 서비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은행은 우리는 지금 은행 가면 무슨 상품 판다고 이렇게 들으려고 그러잖아요. 은행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지점도 다 없어지고 있어요. 근데 단 한 번도 고객들이 갔을 때 왜 그 사람이 이 돈이 필요한지, 왜 그 사람이 이 돈을 저금하려고 하는지 물어보지를 않아요. 사실은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고객한테 필요한 거는 내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돈이 필요하거나 이 돈을 저금하거나 이렇게 한단 말이죠. 사실은 은행은 뭘 해야 되냐면, 이 사람이 앞으로 몇 년 후에 돈이 얼마 정도 필요한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이런 거예요 라고, 이게 파이낸스 온 디맨드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한다. 그 정도 역량이 있어야 한다. 지금은 돈 받고 대출해 주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이런 방식.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다양한 기술들을 통한 신용평가. 이 올터너티브, 아까 대안 신용평가 모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고요. 내가 투자를 받고 싶은데 지금 당장 투자를 받고 싶어요. 그런데 소스를 어디로 갈 것인지, 예를 들면 크라우드 펀딩 같은 소스를 갔을 때 거기서 이런 컨설팅을 줍니다. 당신 비즈니스 모델은 요거를 고치면 더 좋겠어요 라는 컨설팅 서비스와 더불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돈이 언제 쓰여져야 되고 이런 방식으로 돈을 모으면 가장 좋습니다라는 서비스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고객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종합적 분석과 그것에 대한 완벽한 솔루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형태로 금융 서비스가 바뀌어야
생존이 가능하고 성장이 가능하다. 이게 금융 서비스에서의 온 디맨드이고 금융 서비스의 미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